그 사회적인 1920년대 말이기 때문에 대공황의 직전이잖아요. 1928년도 그 작품인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판에서 빈부의 차 이런 것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 신문에 나타나고 있는 지면도 뭐 전쟁이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죽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그 아주 그 일상생활에 피부에 밀접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신문의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으로 막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뭐라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죽음이 어떤 자살하는 여인에 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제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이제 맞아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조금 과도하게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자살하는 여인이 그냥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진 그 자체로 해서 하나의 일상적 사건이 그거로 끝날 텐데 자살하는 여인의 그런 관점, 자살하는 여인의 그런 주관적인 관점에서 멀리서 보는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고 주관 시점에서 강물을 보여준다는데 강물에서 자살하는 여인의 그런 얼굴 표정, 아주 두려움에 겁에 이렇게 질려 있는 그런 표정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관점을 한 3번 내지 4번 그것도 클로즈업 또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켜지면 다시 보겠는데 그런 것들은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다큐멘터리 객관성 또는 신빙성이 곧 아까 내가 얘기했던 신빙성 코드를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영화 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정법적 몽타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은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그다음에 프세볼로티스트, 푸덥킨, 알렉산더 도보첸크 또는 지가 베르토프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과 미국의 아방가르드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죠. 미국과 아방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베르토프는 키노아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굉장히 제시하고 있는데 즉 카메라의 눈은 인간의 눈으로 본 실체와는 다른 그리고 뛰어난 실체를 본다. 러시아의 그 트릭 기법이라는 그런 기법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에게서 트릭 기법은 호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실체를 창조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는 시네마 베르테를 얘기했고 시네마 베르테 우리 흔히 프랑스죠. 프랑스의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나타나고 있는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한 그들의 많은 기법이 혁신되도록 도움을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영화에 끼친 그 영향은 지대한 것이며 오늘날도 그 언더그라운드 영화 사상 중 상당 부분이 40년에 그의 사상과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가 베르토프의 키노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젠슈타인의 대립제 또는 변제부터 몽타주는 비판의 대상인 태제의 현실을 갈등과 충돌의 안티테제를 통해서 진태제의 이상적으로 나아가는 막스주의의 변정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구성주의, 1917년에 소련에서 짜르라고 하는 왕정 중심의 그러한 국가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의 그런 혁명을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볼셰비키 이데올로기를 확장시키고 러시아 전역 국내적으로 확장시키고 또는 국외적으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이렇게 이데올로기 수출이죠. 이데올로기 수출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변정법적 몽타주가 이렇게 이제 개발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정법이라는 것은 항상 운동성을 지니고 있죠. 운동성. 왜냐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술적인 어떤 반태제를 제시하게 되죠. 이게 있어 영화니까 우리의 관점은 좀 영화 또는 영상 문화니까 영화나 영상 문화를 안티테제, 반태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현실은 태제인데 현실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해결적 의미에서는 궁핍한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태제의 안티태제의 그런 힘 내지는 충격을 가하게 돼서 그 잘못된 태제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이끄는 그게 변정법적인 그런 운동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막스주의적 변정법적 운동성을 얘기를 하고 원래는 해결적인 그 예술 정반 하부에서 예술의
진정한 예술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면 절대 명언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막스위진이 이것을 그 막스위진의 변증법으로 이제 변형시키고 있죠. 변형시켜서 이 헤겔의 변증법을 자기들의 그런 이론적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또는 벤자민이 알레고리의 대상으로 따르고 있는 군중들의 움직임, 새로운 장소로의 갑작스러운 침입, 이런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증법적 몽타주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 코치지면은 그 예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 변증법적 몽타주는 이미지의 충격 속에서 현실을 읽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혁명적으로 무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발트 벤자민이 진단하고 있듯이 에이젠슈타인의 그 전함 포텐킨은 19세기 이후로 예술 기술의 혁명으로 보여주고, 이것도 조금 있어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전함 포텐킨. 네. 에이젠슈타인은 리얼리즘을 제시하는 전함 포텐킨에서 내적 독백과 연관시키는 다성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구성주의적 몽타주 미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성, 어떤 텍스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전달되고 의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다성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처럼 그 지그프리드 크라카우도 소련의 기록 영화에서와 같이 대중의 묘사예술이 확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율성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예술,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예술에서 예술의 기능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중 심리학의 관점에서 영화 이데올로기를 해독하려고 하는 것은 또 역시 주체와 사회 진실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함 포텐킨을 인용을 하고 있죠. 전함 포텐킨은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나치 영화에서 볼 수 있었지. 나치의 그런 선전 문화상인 게베스, 요셉 게베스죠. 게베스도 이 전함 포텐킨에 굉장히 전함 포텐킨이 주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얘기합니다. 이데올로기 전파 영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은 파시즘이죠. 극우 정권이라서 볼셰비크 정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이제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함 포텐킨, 특히 그 에이젠슈타인이 전함 포텐킨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관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이러한 관점을 보면 상징뿐만 아니라 한유의 수사의 부분으로 전체를 의미를 전달하는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기법이 몰락한 세계의 환영 또는 역사의 부정성을 보여주는 대신에 부재한 사회의 진실을 제시하고 있다. 부재한 사회의 진실. 그래서 이 크라카의 관점에서는 외부 현실의 구제죠. 외부 현실의 구제. 우리가 흔히 해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시 영화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하면 엔트힐테 리얼리테트인데, 엔트힐테 드러난, 그러니까 어떻게 뭐랄까요, 완전히 감춰지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죠. 또는 뭐 벌거벗겨진 현실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영화가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영화를 처음으로 현실을 묘사한 예술작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크라카우는 크로잡의 세부의 묘사로서 전체적 상황에 집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크로잡의 주된 기능은 제시하거나 묘사하기보다는 기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이론에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젠슈타인이 또는 러시아 구성주의가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크라카우도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피우스의 영화의 수술 기법을 모범하는 에이젠슈타인의 매력의 몽타주처럼 크라카우도 다른 차원의 현실을 위해 크로잡의 그런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모르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증권, 베르제라고 이런 부분들이 돈, 이런 이제 주제어들이 신문의 지상으로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 시대에, 여기 부분입니다. 갑자기 이제 그 우리나라 청년 선생님 그 팔자 반, 악트반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질주하는 속도죠. 새로운 어떤 현실에 대한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 그리고 아방가드 영화에서 굉장히 아방가드 예술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소용돌이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빈부의 대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수 방에서 바로 옆에서 이제 한 여인이 늙은 여인이 이제 구걸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게 이제 전반부인데 후반부에 가보면은 요거 조금 더 지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이제 그 수병들이 함상 위에서 굉장히 어지럽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제 마치 그 발트 벤자민이 얘기했던 그 constellation은 하늘의 성자를 얘기해요. 하늘의 별자리들, 하늘의 별자들이 무수한 별자들이 있는데 그 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어느 한 순간에 물론 유토피아적 관점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그 발트 벤자민이 구상했던 계급 없는 사회 또는 가장 원시적인 바람의 이미지, 바람하는 이미지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발트 벤자민은 이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각적 무의식 속에서 시각적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죠. 무의식 속에서 발트 벤자민이 꿈꾸는 원시적 공동체,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그런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시적 공동체. 예를 들면은 그 원시적 공동체의 사람들이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의라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제단을 이렇게 꾸미고 제단 주위를 이렇게 막 춤추면서 도는 이러한 원시적 공동체. 다시 말하면은 계급 없는 사회, 소위 막시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급 없는 사회의 그 관점이 이런 이 영화의 그 수병들의 움직임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런 관점을 역시 발트 벤자민도 막시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변정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막 움직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막 움직임의 변정법보다는 정제의 변정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디알렉틱 데스 슈틸슈탄데스라고 독일어로 하면은 디알렉틱 데스 슈틸슈탄데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 다시 우리 이제 그 예는 다시 우리 이제 텍스트로 돌아와서 예는 그것으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 상호 우리가 지금 이 강의 시간에 내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그 상호 매체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형식의 상호 매체성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올려놓을게요. 지금 내가 올려놓지 못했는데 오늘 그대로 보고 다시 이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 형식이라는 거. 이전에 봤던 것은 이러한 각 나라, 특히 그 유럽의 여러 주요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방가르드 예술 속에서 특히 몽타주 예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술 형식의 결합에 대해서 조금 초보적인 형식이지만 결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술 형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학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뭐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술 형식의 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도 예술 형식의 한 유형이 되겠죠. 이런 예술 형식에서 상호 매체성, 다시 말해 예술가의 간섭, 결합, 상호작용 또는 융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매체의 개념의 얘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매체는 메디움이라 그런 표현 쓰죠. 메디우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매체의 개념은 예술이 생겨난 예로 여러 예술 형식들을 중재해온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의 기술적 매체 개념은 미메시스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이행되고 있는 매체의 변천 과정에서 18세기 말의 파노라마에서 시작된 대중 매체의 개념으로 이해되지만은 넓은 의미의 매체 개념은 여러 예술 형식 속에서 소통을 확장시키는 다양성과 그 변형된 방법을 표현하는 변형돼서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체를 뭐라 얘기하느냐라고 하죠. 메디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매체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 매체는 우리 기술적 의미에서의 매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컴퓨터, 그다음에
영화, 뭐 사진,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 뭐 이런 것은 다 기술적 의미의 매체예요. 그 매체, 기술적 의미 있는 매체, 우리가 대중매체라고 얘기할 때 여러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그런 매체적 개념으로 얘기할 때 그게 언제 시작됐느냐? 기술적 의미에서 언제 시작됐냐 것은 내가 여기 얘기한 것처럼 파노라마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파노라마는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1793년도가 되겠습니다. 3년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대중매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파노라마는 우리 일반 명사로서는 널리 보이는 전경을 얘기하는데 그 매체적 개념에서는 기계를 얘기합니다. 기계. 다시 말해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에 요만한 하나의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인데 광학기구입니다. 광학기구인데 눈을 이렇게 들여대고 손으로 촉이니까 굉장히 아주 그 뭐라 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초보적이겠죠?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은 그 안에 회화적인 그림, 손으로 만든 그림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관점, 뭐 예를 들면은 최초의 파노라마는 런던 시를 보여주고 있는 파노라마였어요. 런던 시가 있죠. 시가지 있죠. 멀리서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린 그런 여러 가지 조그만한 회화적인 그런 종이들이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걸 손으로 돌리면은 그 종이들이 막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최초의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그 최초의 파노라마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막 변하면은 우리가 아마 이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 시간에 초고의 광학기구들 내가 아마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 가지 광학기구들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발달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매체 이전의 관점을 예술 형식들이 추구하는 것은 미메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메시스 모방이죠. 미메시스에서 매체로 이제 이행되면서 나타날 때 시뮬레이션이 이행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시뮬레이션이 이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좁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는 여러 매체 예술 형식 중에서 소통을 확장시키는 다양성과 그 변형된 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이것이 넓은 의미의 매체적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런 넓은 의미의 관점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때문에 이 개념은 말하기, 글쓰기, 책, 뭐뭐의 언어뿐만 아니라 의미 구성, 이미지 및 문화기의 생산과 수용 등 광범위한 소통 영역을 포함한다. 예, 매체를 할 때 이 상호 매체성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매체라는 것은 꼭 기술적인 의미의 매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말하기, 글쓰기, 책, 뭐뭐의 언어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있고요. 의미 구성, 이미지 및 문화기의 생산과 수용 등 광범위한 소통 영역을 포함한다. 굉장히 넓은 의미의 그러한 매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매체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매체가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술의 형식의 가능성 내지는 수단으로 여겨지므로 형식 속에서만 나타나는 매체는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상호 매체성 얘기할 때 매체가 물질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 형식을 이루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형식의 가능성은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말해지거나 쓰여지는 언어는 문학이라는 미학적 형식의 가능성을 보게 될 때 문학 매체라고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 매체, 문학이 뭐냐라고 그럴 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얘기합니다. 그 문학 작품을 얘기할 때 하나하나의 그런 하나하나의 대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술이 뭐냐라고 하면서 예술의 대상 하나하나는 열과 있지만 예술을 통째서 뭘 얘기하고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 이건 예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것은 문학이다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런 기준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술 형식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거나 쓰여진 거 신문 같은 거 보면 이거를 우리는 문자로 쓰여진 텍스트가 다 문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학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미학적 범주 또는 예술적 범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범주에 보호할 때 우리는 그 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세계, 제2의 현실을 추구하느냐, 그 다음에 그 현실을 보는 시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기차 등등 이런 관점에서 문학이 지니고 있는 우리가 이른바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학이 지니고 있는 그 특성에 근접할 때 우리는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체 개념이 기술적 의미든 넓은 의미든 간에 매체에 의한 텍스트 생산은 다른 텍스트에 의한 생산물들의 요소들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 매체 생산은 사고 매체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적 매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넓은 의미의 그런 매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체의 생산이 다른 매체에 의한 생산물들의 요소와 결합되어 있을 때 매체의 생산이 다른 매체의 생산물들의 요소들과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이 중요합니다.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연관 없으면 우리는 상호매체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매체는 우리는 상호매체적이라 얘기를 한다. 이러한 매체의 생산을 의미하는 상호매체성 개념. 독일어로 하면 인터메디얼리티고 영어로 하면 인터메디얼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매체성은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매체성이라는 이 이론, 상호매체성 이론,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예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술이 하나가 단일 예술 형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 예술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흔히 해서 뭐 크로스오버라고 뭐 그런 얘기를 쓰고 뭐랄까 예체의 융합 뭐 이렇게 얘기하죠. 결합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상호매체적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최근이죠. 며칠 전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웹툰이 오페라로 이제 만들어지더라고요. 웹툰이 뭐 영화를 넘어서서 이제 오페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대요. 뭐 소설이 영화되는 것은 뭐 소설이 영화, 그다음에 뭐 연극의 영화 이건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죠. 고전적인 이쪽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러 새로운 형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웹 드라마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웹 소설도 있죠. 뭐 비주얼 노벨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주얼 노벨, 시각적으로 보이는 소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단일한 예술 형식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예술 시대, 우리는 디지털 예술 시대에 살고 있는데 디지털 예술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예술 형식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복합적 예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은 대부분 다 그런 관점을 이제 우리는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비평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하나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상호매체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굉장히 많죠. 뭐 사진 영화 같은 것도 사진 영화가 되는 것도 있고요. 뭐 문학이 영화되는 또는 영화가 거꾸로 문학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만화가 이제 뭐 문학이 되고 영화가 되고 이런 거 뭐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론이 언제 나타났냐면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어지고 있다. 그죠? 그렇게 오래된 이론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이러한 이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는 흔히 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TUR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부터 논의되고 있지만은 이런 이론적 근거로서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턴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인터미디얼 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예술적 패러다임의 변화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죠. 우리 흔히 얘기해서 cultural ton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문화적 패러다임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문화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시기, 이런 시기에 그런 예술적인 이론으로서 cultural ton, 프레드릭 제임슨, 미국의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인 프레드릭 제임슨 같은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cultural ton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런 책도 cultural ton이라는 그런 책도 있죠. 그런 책도 이제 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이코닉 턴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픽토리얼 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이거 1990년대에 많이 사용됐던 그런 용어입니다.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하는 용어예요. 2000년대에 나타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터미디얼 턴,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뭐 인공 두뇌학을 얘기하고 있죠. 사이버네틱 턴이라는 인공 두뇌의 사이버네틱 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 나오는 인터미디얼 턴, 상호 매체성의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수행성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퍼포머티브 턴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스파셜 턴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인터미디얼 턴이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소급에 올라가 보면은 논의는 1990년대부터 굉장히 활발했지만 조금 소급해 보면은 1812년도에 지금 영국의 낭만주의 작가이자 이론가인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용한 매개물 인터메디움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는 좀 수학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을 보면은 오스카 발체라고 하는 그런 이론가가 예술의 상호 해명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만들어 쓰고 그 책 속에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상호 매체적 관점의 가장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독일어로 하면 Wechselseitige Erhellung der Künste가 되겠습니다. 예술의 der Künste는 예술이죠. 예술의 상호적인 서로 이렇게 간섭하는 상호적인 해명, 밝게 하는 것. 예술이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결합하고 부딪히고 작용하면서 예술을 더욱더 밝게 해준다. 밝게 해준다는 것은 더욱더 다른 어떤 의미를 부각시켜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책을 씁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니크 벨프린의 미술의 기본 개념,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죠. 이거는 붙였어야 떨어졌네요. 예술사의 기본 개념과 연관해서 1915년, 1917년 그런 책입니다. 연관해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유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사고 매체적 이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예술 형식의 변형이라는 의미로서는 1983년도에 한전 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올리지가 알레고리를 인간과 의인화를 중재한다는 점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알레고리 개념을 수학적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렇죠. 코올리지가 한전 레베는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상징주의 예술에서 보이는 여러 장르의 상호 텍스트의 결합을 상호 매체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아까 코올리지, 영국의 낭만주의 이론가인 코올리지는 아까 인터메디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레고리를 인간과 의인화를 중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수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는 한전 레베 같은 사람은 러시아 아방가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 장르의 형식의 결합을 분석하고 있고 이것을 사후 매체적 관점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방가르드 예술에서는 예술의 결합 작용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러시아 아방가르드에서 그런 게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매체 이론적이 부각된 것은 들레즈 의미에서 행동 이미지 위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질 들레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동 이미지, 액션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그는 운동 이미지라는 책을 썼는데 운동 이미지 맨 마지막 장에서 행동 이미지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감각 운동의 도식으로 이루어진 sensory motor schema라고 얘기했는데 도식으로 이루어진 행동 이미지는 감각 운동의 도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행동 이미지가 더 이상 유기적이며 연속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각 운동의 도식으로 이루어진 행동 이미지가 유기적이지도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다라는 뜻입니다. 지각, 감정, 행동을 조정하는 감각 운동의 도식으로 분류되는 행동 이미지는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 영화의 전형적인 이미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전쟁 영화 같은 데서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동 이미지는 여기처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각, 감정, 행동으로 행동을 조장하는 감각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다가 어떤 행위가 있고 그다음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운동 이미지 관점에서는 그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 다시 말하면은 행동 이미지로 연관된 하나의 상황과 그 뒤에 일어나는 상황이 연속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시츄에이션이죠. 시츄에이션 S 그다음에 행동 A 시츄에이션. 그래서 SASA 그런 도식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우리는 일반적인 운동 이미지의 그런 하나의 규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누군가가 창가에서 창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예를 들어서 창을 내다보면 차가 지나가다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이제 방을 나가서 문을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않죠. 여기 있다가 창을 바라보고 뭐 문 나가는 거 하나 찍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세 가지 뭐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우리는 전형적인 그런 운동 이미지의 행동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 영화에서 뭐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보면은 누가 보면 그 행동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탁탁탁 어떤 행위로 인해서 시간의 연속성, 운동의 연속성이 그대로 잘 들어맞는 규칙적은 아니지만은 연속적으로 들어맞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행동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맞게 되는 것과 상호매체 이론이 부각된 것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의 이미지 위기가 영화의 서술 방식에 대한 위기를 야기시키면서 상호매체의 한 유형으로서 영화의 자기 반영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기 반영성, 셀프 리프렉션을 얘기하고 있죠. 즉 영화는 자신을 대상으로 얘기할 방법밖에 더 이상 얘기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의미합니다. 자기 반영성이라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자기 반영성, 셀프 리프렉션인데 자기 반영성, 예술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충동, 성향 이런 것을 자기 반영성이라고 그럽니다. 문학이 자기의 그 문학 제작 과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죠. 뭐 화가가 자기의 그런 그 작업 과정, 그 회화적 작업 과정에서 드러내고 하는 거. 음악가가 자기의 음악적 그 작업 과정을 음악으로 드러내는 거,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 자기 영화적 제작 과정을 영화로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 자기 반영성에 속한다. 이런. 영국의 작업 과정을 회화적으로, 작업 과정을 연극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그건 영국의 자기 반영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봤나요? 어떤 예술 형식이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 시도, 이런 것이 자기 셀프 리프렉션이다. 이런 것과 뭐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이것과 행동 이미지 위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는 상호 매체성의 한 부분으로 관계가 있다. 상호 매체성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마 다음 시간이나 이제 우리 그 교재에 대해서 전에 내가 교재를 했던 주교재를 했던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커다란 한 특징이다. 상호 매체성이 또는 자기 반영성이 그런 것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여러분 혹시 봤습니까? 뭐 영화라든지 뭐 다른 어떤 예술 형식, 문학이라든지 뭐 회화라든지 화가가 자기를 드러낸다, 제작관을 드러내는 회화라든지 이런 거 혹시 본 적 없어요? 최근에는 뭐 그런 게 점점 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자기의 그런 시 이론이죠. 어떤 시인이 시작을 하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이러이러한 이론으로 시를 쓴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관점들, 이런 관점들을 시로 드러내는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로 자기의 그 시 이론을 드러내는 것, 시로 자기의 이론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시를 우리는 시론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론시. 시론시는 시의 이론을 드러내는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독일을 하면 포에톨로기셰스 게디히트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포에톨로기셰스 게디히트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시론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동질적인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감독을 들라 그러면은 영화적인 측면에서 들라 그러면은 홍상수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홍상수 감독은 이게 자기 영화의 자기 반영성을 가장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홍상수 영화 보면 대부분 다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영화 아니면 뭐 영화관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영화에 관한 얘기, 뭐 극장전 이런 제목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고요. 독일의 그런 작가 중에 독일의 감독 중에서는 빔 벤더스 영화 감독을 들 수 있습니다. 빔 벤더스 영화를 보면 또 빔 벤더스 대부분 다 영화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응? 영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요. 리스본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런 뭐 영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빔 벤더스 이외에도 영국 뭐 대표적인 그렇으면은 피터 그린어웨이 같은 작가, 피터 그린어웨이 작가도 들 수 있고요. 프랑스에도 뭐 굉장히 많이 이런 작가들, 누벨바그에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장리 고다르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 그런 트리포, 프랑스와 트리포 같은 작가들이라든지 뭐 에릭 로메로 이런 사람들은 뭐 대부분 이런 상호매치적 관점에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홍상수 위에 또 다른 사람이 들면 장혁인가요? 감독 중에 누가 있죠? 장혁인가 하는 그런 감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변혁이라는 감독이 있으면 변혁의 인터뷰 같은 영화 이런 것들도 영화의 상호 매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거, 그럼 왜 이런 것이 나타났냐라고 하는 거죠. 나타난 것은 운동 이미지 위기, 운동 이미지 위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나타나니 왜 행동 이미지 위기가 나타났냐? 이거는 나타난 그런 특징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행동 이미지가 왜 나타났냐라고 하는 것은 행동 이미지 나타나는 행동 이미지 위기가 왜 나타났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더니즘의 위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모더니즘 위기 외에 새로운 모더니즘 위기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이 행동 이미지의 관점을 이렇게 행동 이미지 위기를 드러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델의 연속성과 불연속이죠.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거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오는 새로운 이미지 특징으로서 행동 이미지 위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종합되지 않고 분산적인 전체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행동 이미지가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영상 문화 또는 뭐 영화를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모든 영화에서는 종합적인 그러한 어떤 흐름, 줄거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행동의 위기 이후에는 이런 종합적인 것보다는 분산적인, 단편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도적이고 산만한 줄거리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의도적으로 산만한 줄거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줄거리 흐름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초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 중에 하나 더 여러분한테 한번 내가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고도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초기 누벨바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산만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단편성의 개량한 반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화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적지 없는 여행이나 방랑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적지 없는 여행이나 방랑 형식.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드무비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로드무비 같은 것이 이런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클리셰의 의식화. 클리셰라는 것은 상투적인 문구를 얘기합니다. 클리셰, 상투적인 문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클리셰 같은 것은
예술적인 용어 또는 어떤 예술의 언어로서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고급 예술에서 사용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클리셰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1960년 말 70년 초에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과도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고 하죠. 음모에 대한 고발. 이 음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씩으로 내가 좀 설명해 놓은 것처럼 감시나 방송 체제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감시와 방송 체제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에 대한 고발 형식의 관점이 부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여기 이제 다음 같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 예.